네, 이번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사로 인터뷰를 접했었는데요. 임진 원장님의 열정을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처음 차봤습니다. 컨셉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하다가 먼저 다시 한번 서포터즈 출범식의 진짜 주인공이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강연이나 직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50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구가 5천만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개개인의 소득이 3만 불인 나라를 3050이라고 합니다. 그 클럽에 가입한 게 우리가 7번째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요. 엄청난 나라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조강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수출이 작년에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겠죠. 94년도에 육교에 뭐가 걸렸는지 기억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94년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1인당 GNP가 10,000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대문짝만한 국민들이 모두 반겨하는 그런 문구가 달렸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1953년도에 우리 1인당 소득은 67불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94년도에 10,000불을 달성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으면요. 야, 우리도 이제 3만 불 정도가 되면 마당 있는 집에 수영장도 있고 그렇게 잘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도 흐르지 않고 2018년도가 돼서 3만 불을 했는데 기사가 사회면에 납니다. 자영업에 실패한 아빠와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뉴스.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세 자매가 지하실 단칸방에서 유명을 달리한 뉴스. 저희 엄마가요. 정치, 경제, 스포츠면을 보고 울지는 않습니다. 이놈의 사회면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3만 불이라면서요. 그러면 누가 자기 아기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몇 번 접한 뒤로부터 악몽을 좀 시달렸어요.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어떤 악몽이었으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옆에서 여보 다른 방법 없을까? 이 둘 사이에서는 얼마나 이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수천 번 수백 번 고뇌이다가 그 결정을 했을 거고 아이들이 3살이고 6살이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시도를 했겠습니까? 아이들을 안 아프게 먼저 해놓고 자기들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뒤에 그 가족을 발견한 거죠. 봤더니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 자영업 가구점 옆에 있는 아저씨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GNP가 3만 불이라면서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경제 순위가 10위권이고 수출은 6위고 과학기술 투자 1위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뉴스가 나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시고 성당에 가시고 절에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하시잖아요. 내 새끼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골목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 자식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미륵이 나타나고 보살이 나타나서 장사가 잘 되게 해줄까요?
안 되죠.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SF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이상.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자영업 서포터즈이신 여러분이 옆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어떤 골목 상권 매니저가 사장님 저는 어디서 왔는데요. 혹시 이거 아세요? 그게 뭔데요? 뭐 보험 들라 그러는 건가? 아니 이게 상인회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교육도 시켜드리고 견학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받으시면요.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저리 융자도 돼요. 상인회를 만드시면요. 공동 마케팅이라 그래서 꽝 없는 복권 장사도 해볼 수 있고요. 뭐 행사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를 나타나서 그 회장님께 그 상인 여러분께 막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장님의 부모님이 기도에서 나타난 천사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영업하면 정부의 지원 영역이 아니었어요. 왜 지원합니까? 스스로 잘 되겠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97년 IMF가 오기 전만 해도 상가가 지어지면 아파트처럼 피가 붙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상가 불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열면 아유 돈 많이 벌었나 보네 대박 나라 하면서 축하해주고 화환 보내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서 형제나 지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뜯어 말기죠.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자영업을 하시겠다, 삼겹살집을 한번 열어보겠다, 노래방을 열어보겠다 할 때 야 너 대박 났나 보다,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야 안 하는 게 맞아, 하지 마, 다 망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분들의 조력자이시고 도움해주는 천사로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경기도나 전통시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되게 없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유통학과를 나오고 석사도 유통대학원, 박사도 유통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데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대형마트 출점 계획을 썼었어요. 홈플러스 간석점 출점 계획, 마리오 아울렛 출점 계획.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어떻게 하면 MD 설계를 잘할까 이런 걸 하다가 흘러서 자영업 영역으로 넘어온 계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잠실에서 많이 먹었어요. 성남에 살았습니다. 성남에서 오는 버스를 타는데 두 정거장을 더 가버린 거예요. 밤 11시였어요. 성남은 집들이 다 산 위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구거라 해서 하천을 복개도로 해놓고요.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11시쯤에 그 꼭대기쯤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17년 전 얘기예요. 아직도 안 까먹어요. 그 장면을. 아줌마가 팔을 썰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의자 2개를 붙여서 5살짜리 사내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는 무슨 장면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는 선배가 권유해서 야 전통시장 지원법이 생겼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운영 특별법이 생겼어. 왜? 1997년도에 IMF가 온 다음에 대형마트 막 들어오니까 자영업이 많이 망했나 봐. 직장 다니던 아버지들이 남한산성으로 출근한 것처럼. 아 그래? 그러면 그 특별법이 뭐 하는 거야? 아 뭐 지원도 해주고 비가림 시설 주차장 막 해주는 건가 봐. 그런데 그들한테 그걸 컨설팅 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영역으로 배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네가 이쪽을 전공했으니까 오면 어떻겠니? 해서 시작한 게 200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IMF가 끝난 지 10년이 안 지난 상황이었지만서도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데리고 죽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나던 뉴스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분기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는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튀어나왔다 해서 한 명이 아닌 겁니다. 잠재된 10,000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시대 얘기로 이야기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신분당선은 기차가 앞에가 보여요.
옆에만 보이는 지하철과 달리 신분당선은 앞에가 보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사가 없습니다. 판교에만 가도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느리긴 하지만 움직여요. 전기 자동차는 트렁크가 뒤에도 있지만 앞에도 열면 엔진은 없고 트렁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요, 기사가 사라질 겁니다. 버스 기사가 사라질 거고 기사 식당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엔진 오일을 갈을 필요가 없으니까 경정비 자동차 정비소가 사라질 거고요. 노동과 손과 발과 땀과 그런 걸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영역이 다 대체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4분의 1이 자영업이에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성경으로 따지면 노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자영업 50%인 시절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장사하는데 상업의 총량이 너무 높아. 다 줄여야 돼. 인정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요? 취직시켜 줄 겁니까? 어디에 취직시켜 줄 겁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의 평균 직장 다니면서 체감하는 은퇴 연령이 51세예요. 제 수명이 앞에서 모르겠지만 88, 90까지 살 것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한 30년에서 40년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 해도 아마 대학도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영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이제 일자리도 막 없어진대요. 그거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진대요. 그거는 뻥입니다. 자영업에 의해 4차 산업의 시대에 의해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게 나오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화두가 되는 게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쉬워요. 혹시 손주가 있거나 자녀가 아직 갓난아이인 분들은 0세부터 만 6세까지 월 10만 원씩 받고 계실 겁니다. 돈이 많든 가난하든 직장이 있든 직장이 없든 다 10만 원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어요. 양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이겠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똑같이 준다고 해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로봇가 사람의 손도 빌리지 않고 자동차를 찍어내고 그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런데 나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월급 받을 데가 없겠죠.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n분의 1 해서 나눠준 게 아동수당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게 올라가 주면서 무조건 매출이 하루에 30만 원을 꼭 벌어야지만 먹고 산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자기 여가를 즐기면서 파트타임 잡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계가 유지되는 세상으로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영업 얘기를 또 좀만 드리면요, 제가 이런 말을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상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상인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다면 그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죠. 제가 이 원장의 자리에서 있다가 한 50 중반이 돼서 퇴직을 하면요, 저를 어디 과장급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습니까? 어디 팀장급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을 기웃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도 제 소개를 좀만 더 드린다면 저희 부모님은 안양중앙시장에서 헌옷을 파십니다. 장사가 안 돼요.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팔세요. 무게로 옷을 사고 가고요, 스팀 다리미로 다린 다음에 행거에다 걸어놓으면 주 고객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님이세요. 오셔서 티 3개, 바지 2개, 잠바 하나 하면 우리 엄마가 3만 원만 주세요. 이를 장사를 하십니다.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저 역시도 대학원 석사를 나오고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기업에 들어갔고 기업에 1년 들어갔는데 그때가 2002년이에요. 2003년도에 장사를 하겠다고. 그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해볼 만 했어요. 때려치고 죽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때 본죽이 전국에 2개 있을 때 아시는 분과 참죽이라고 죽집을 서현동에서 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13평인데 일평균 매출이 150에서 170까지 찍었어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눈꽃 뜰 새도 없었습니다. 돈 버는 거 재밌었어요. 그거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돈독이 올랐는지 7시부터 10시? 그러면 새벽 시간대는 우리 매장에 놀잖아.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죽닷컴.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와서 사전에 주문을 받은 죽을 보온병에 담아서 끓여서 가면 전날 배달된 보온병이 나와 있고 바꿔주는 겁니다. 한 달에 20번 갖다 주고 10만 원짜리, 전복죽이 몇 번 더 들어갔냐에 따라서 20만짜리도 있었어요. 그런 사업도 했는데 또 그때 트렌드가 웰빙이었어요. 이제는 요즘 워라벨이죠. 그 트렌드에 죽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저도 망하더라고요. 저도 망했습니다.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공부 좀 해야지 해서 박사과정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통시장 일도 같이 하고 하다가 흘러 공무원 10년 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공무원이란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공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공무원. 성남시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일을 한 10년을 했어요. 다른 부서로 전부 이동하지 않고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일만 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저를 성남시에 뽑아넣어서 앉았고, 거기에서 이재명 지사님을 알게 된 거고, 그게 흘러서 경기도까지 와서 이제 겨우 45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저하고 어깨에 힘주고 전문용어로 가오다시를 잡으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닌 걸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뛰어라. 지금 큰일 났다. 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여기에 대한 폐업이나 잘못된 현상이 어떤 가장 마지막 안전장치인 단위인 가정의 붕괴까지 이어진 이 상황이라면 이게 갑자기 본물 터지시도 터질 수 있다는 게 지사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원과 예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27조 되는 경기도 예산이 270조가 돼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잘하고 한지를 고민하던 터에 이 경기도 자영업 서포터즈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뒤에 보이시는 함께 오늘을 엽니다는 게 BI예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지으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목표가 뭐냐면요, 경기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휴업과 폐업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허울 좋게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활성화라는 말은 민망해서 못 쓰겠어요. 과거에 성남시에서 10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이거랑 똑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인데요. 만든 지 한 8년 됐어요. 방금 느끼셨겠지만 그때는 제가 어려서인지 몰라도 기관명을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지은 거예요. 지금 그게 세상에 제일 후회가 됩니다. 감히 활성화라는 단어를 내가 쓰다니. 근데 그때는 써도 됐어요. 뭔가 해볼 만했어요. 지금 2019년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막 죽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위에 보면 오늘을 함께 연다는 표현에는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내일조차도 말할 수가 없고 당장 오늘 샷다 열어서 오늘 버틴다. 오늘 버텨야 내일이 온답니다. 자영업자는 오늘 못 버티면 내일이 없어요. 이래 놓으니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문제겠습니까? 청년들도 내일이 안 보이니까 오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들어가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사업 예산을 갖다가 국회한테 요구하면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과 화합을 해친다. 이제는 좀 나눠 먹자. 469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국회의원 300명한테 요구를 하시면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야 이제 우리 좀 나눠 먹자. 함께 좀 잘 살자가 메시지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니 여기서는 수출 6천억 달러에 GNP는 3만 불이고 하는데 왜 사방대적인 국민들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느냐 봤더니 소득을 봤더니
매일 제일 잘 버는 사람부터 제일 못 버는 사람까지 5등급으로 나눴더니 2018년도 4분기 현재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460만 원을 벌었어요. 작년보다 한 10몇 퍼센트가 올라. 제일 못 버는 사람은 123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작년보다 17%가 떨어져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벌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벌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이 아니라 상인들한테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상인들을 어린 나이에 나무래듯이 꾸짖고 나무래고 좀 깨끗이 하세요. 친절히 하세요. 상품과 서비스의 진열을 좀 예쁘게 하세요. 아닙니다. 요즘은 다 알아서 잘해요.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요즘은 가계 부채는 1,500조가 됐고요. 2013년도에 1,000조가 될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어떻게 가계 부채가 1,000조냐고. 근데 5년 만에 1,500조가 돼요. 이 추세가 빚이 줍니까? 몇 년 있다가 2,000조 됐다고 그 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빚이 있는 만큼 매달 은행에서 통장에서 뚝뚝 뛰어가는 거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많으면 제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삼겹살로 외식을 합니까? 아니면 정육점 가서 삼겹살 2근을 삽니까? 정육점 가서 삼겹살 2근을 사야죠. 외식 줄여요. 애들 과외 줄여요. 잘난 놈들은 과외 받겠죠.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성장 위주의 경제 기조만을 가져온 우리의 잘못이고 그거를 제대로 분배시키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까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하나 등본 하나 한번 띄러 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이라는 마지막 최전방이 무너지니까 제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무너지면 전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너져서 폐업하고 오신다면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할 거예요. 대리운전으로 가시죠. 대리운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인 화교 출신들이 대리운전에서 많이 콜을 받아요. 술을 먹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영업은 어떤 나라야 국가의 안정적인 나라를 위한 마지막 저항선이 됐습니다. 중국처럼 일부러 기계화와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지 않고 3만 명을 한 공장에 놓고 화장품을 만들게 하는 정책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계속 고도화와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 발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운동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공장에 있는 로봇을 부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자영업 서포터즈가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장치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300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잘못된 결정과 폐업으로 가는 경우는요 무조건 언제면 외로울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 보시면 그 가게가 얼마인지 외로웠는지가 느껴져요. 아니 얼마 전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조용히 폐업 간판에 임대라고 전화번호가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경기도 시장상권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여기에는 골목상권 매니저도 계시고요. 정부와 시와 경기도가 각각 내서 하는 시장 매니저분도 계시고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나마 경기도에 와서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상대하는 지원 대상은 한 명인데 그 한 명에게 경기도가 가서 인사하고 중기부가 가서 인사하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서 인사하고 이 상인들은 인사하다 끝나요. 이쪽에서 와라 저쪽에서 와라면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고요. 근데 우리가 연대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끊임없이 교류하면요. 정해진 한정된 예산이지만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잠시 후에 제 뒤에서 강의하실 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려야 제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김용북 회장님이란 분인데요. 모란 게시장 회장님이십니다.
아 뭐야, 서포터즈 출범식에 특강 중에 한 명이 왜 가축시장 회장님이 나오셨어?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시장의 회장님들께서, 많은 시장의 회원과 사장님들이 그 시장을 바꿔보고 그들의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제가 명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수원 목골시장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어디는 파주 적성시장이에요. 금요일 밤이 되든 수요일 아침이 되든 사람이 안 걸어다닙니다. 주어진 시장과 상점가에 따라서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모란 가축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란역의 모란 5일장 옆에 쭉 22개의 점포의 그 개시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분이 저희들과 성남시부터 손을 잡고 저거를 바꾸려고 지금 3년 차신데요. 그걸 바꿔내셨어요.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저조차도 그거를 만지기 싫었어요. 당시 제가 모란 5일장 이전 사업 담당이란 이유만으로 모란 가축시장 정비도 담당을 했지만 그때 많은 문화기획 담당하는 신이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이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릴 거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갖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안 바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우선 공공기관과 이런 부분과는 한 분기별로는 정기 간담회로 이거를 이어 나가볼 생각입니다. 서포터즈의 임명장을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서포터즈들께는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기관에다가 협조 문서를 보내거나 공고회니까 홍보해달라 문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는 기관에 들어가 계시고 시장 매니저는 상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 연대가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능원이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서포터즈에게 쏠 겁니다. 자, 일주일 후에 말 그대로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똥 튄 자영업자를 위해서 300만 원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 하면서 공문이 나가고 아니면 챗봇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시장 매니저는 상윤 회장님께 가서 회장님 이런 게 있대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 전화해 보시면 되거나 인터넷 주소가 이래요. 이렇게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연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31개 각 시군이나 이런 분들께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뭐 행사 언제 하실 거예요? 어떤 사업 언제 하세요?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협력하거나 피해주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각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3억 1,000만 원이 되면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 31개 시군에서 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묶어놨더니 10억 20억의 효과를 반드시 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서포터즈시고 아까 강령에서 말씀드린 자영업자의 파수꾼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특강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또한 경기도 시장 상권의 불씨가 원장님으로 인해 살아나서 앞으로 부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의 경기도 시장 상권을 휴업과 폐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두문불출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뛰어주실 우리 임진 원장님께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네.